콘크리트 먼지가 자욱한 강북구 재개발구역. 철거된 건물들 사이로 폐허만 남았습니다. 타격용 드릴 소음이 멈춘 순간 중장비 기사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집은 왜 아직도 안 나가는 거야? 15년째 아들 기다린다더라. 현장 책임자 기우는 마지막 남은 집을 올려다봅니다. 주변이 모두 무너진 와중에도 혼자 우뚝 서 있는 낡은 단독주택. 그 집 문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아들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 아래에는 15년 전 실종 아동 전단지. 흐릿하게 웃고 있는 5살 아이의 얼굴. 사진 속 아이 이름은 태성입니다. 그리고 몇 킬로 떨어진 곳. 보육원 출신의 20살 청년이 오늘 처음으로 용역 조끼를 입습니다. 그의 이름도 태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버려졌는지.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거 현장이라는 이름의 무대에서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스쳐 지나가게 될까요? 이것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운명이 만든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재회에 관한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10월 서울 강북구 재개발구역. 한때 사람들로 붐볐던 이곳은 이제 폐허입니다. 반쯤 무너진 아파트 골조, 끊어진 전선들, 바람에 펄럭이는 방수 비닐. 사람이 떠난 뒤에 죽은 도시. 오직 중장비의 굉음과 콘크리트 먼지만이 이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 기훈, 38살. 그는 무전기를 들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15년째 이 일을 해온 그에게 철거는 일상입니다. 감정을 넣지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일정에 맞춰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 뿐입니다. 오늘부로 D-11구역 전면 철거 들어간다. 마지막 남은 집만 정리하면 끝이다. 무전기 너머로 현장 반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 말입니까? 그 집은 아시잖아요. 절대 안 나간다는 집. 기우는 한숨을 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채의 집 때문에 전체 일정이 석 달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그 집 주인이 얼마나 완고한지. 시세의 3배를 제시해도 법원 명령이 나와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 그 한 집 때문에 일정이 다 꼬였지.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기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이 일이 단순한 철거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서 1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훈이 골목 끝으로 걸어갑니다. 주변은 모두 무너졌지만 단 한 채의 집만 멀쩡히 서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다기보다는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2층짜리 작은 집. 철문은 녹슬었고 창문에는 테이프 자국이 가득합니다.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 집은 절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집입니다. 기우는 그 현수막을 바라봅니다. 글씨는 퇴색했지만 의지만큼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린 현수막일까요? 몇 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시세의 3배를 불러줘도 꿈쩍도 안 한다더니. 옆에 선 현장 직원이 말합니다. 그 집주인 아들 때문이라던데요. 15년 전에 실종됐다고. 아들? 기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그는 그저 완고한 집주인,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실종. 15년. 그 단어들이 묘하게 가슴을 찌릅니다. 그게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15년 동안 이 폐허에서 버티는 거지. 기우는 집을 바라봅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누군가 안에 있습니다. 15년째 매일 이 자리에서. 집 안. 거실은 어둡습니다. 커튼을 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밖의 소음, 철거되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상철, 48세. 그는 낡은 액자 하나를 천으로 조심스럽게 닫고 있습니다. 액자 속에는 5살짜리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작은 공룡 인형을 들고 배경은 놀이터입니다. 15년 전 상철이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태성아, 오늘도 혹시라도 네가 돌아올까봐 아빠는 여기 있어. 상철의 목소리는 쉬어 있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목소리마저 닳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 상철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2층에는 방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방. 아들의 방. 15년 전 그대로 보존된 방. 유치원 책가방이 걸려 있습니다. 침대 위에는 공룡 이불이 깔려 있습니다. 장난감 상자, 그림책, 크레파스. 모두 15년 전 그대로입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상철이 매일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15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는 집을 절대 떠날 수 없다. 상철은 침대에 앉습니다. 작은 침대. 5살 아이 사이즈. 그는 아들의 베개를 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입니다. 벽에는 아들이 그린 그림이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라고 삐뚤빠뚤 쓰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태성 오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철은 그 글씨를 쓰다듬습니다. 매일 밤 하는 의식입니다.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빠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라고 말하기 위해.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용역회사 교육장. 20살 청년 태성이 다른 신입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앞에서 말합니다. 용역 일은 위험합니다. 철거 현장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위험해도 버텨야 합니다. 돈 벌려면 각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신입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태성은 조용합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다른 신입들과 다릅니다. 거칠고 경계심으로 가득하고 어딘가 슬퍼 보입니다. 태성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20살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버려졌는지 모릅니다. 이름조차 보육원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태성. 큰 별이 되라는 뜻으로. 하지만 태성은 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순간부터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고시원에서 자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삶. 그나마 이번에 용역회사에 들어온 것이 그에게는 기회입니다. 여기서라도 인정받아야 한다.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교육이 끝나고 태성은 작업복을 받습니다. 형광색 조끼, 안전모, 장갑. 처음 받는 정식 작업복입니다. 태성은 그것을 입어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모릅니다. 이 작업복을 입고 가게 될 곳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장소라는 것을. 1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될 장소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철거 현장. 기훈이 아침 조회를 진행합니다. 인원 점검, 작업 일정 확인, 안전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 소개. 오늘부터 합류한 신입입니다. 인사해. 태성이 앞으로 나옵니다. 20살. 다른 직원들에 비해 한참 어립니다. 이태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인사. 태성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육원에서 배운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트집 잡힐 구실만 늘어난다는 것을. 기훈은 태성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마른 체격, 어두운 눈빛, 방어적인 자세. 전형적인 보육원 출신 같습니다. 기훈은 서류 하나를 태성에게 던지듯 건넵니다. 신입. 첫 업무다. 네. 저기 보이는 집. 마지막 남은 집. 거기 들어가서 집주인 설득해. 태성은 서류를 봅니다. 주소, 집주인 이름, 보상금 내역.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적힌 메모. 15년째 거부 중. 아들 실종 사건으로 인한 정서적 집착 추정.
저요? 첫날부터요? 그래, 너. 어차피 다른 애들도 다 실패했어. 신입이 해봐. 혹시 알아? 젊은 애가 하면 마음이 풀릴지도. 기훈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해보라는 것뿐입니다. 사실 기훈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도 소용없다는 것을. 하지만 일정은 지연되고 있고 뭐라도 해야 합니다. 저 집만 비우면 작업 끝난다. 실수하지 마. 태성은 서류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그 집을 봅니다. 폐허 속에 홀로 서 있는 집.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처음 보는 집인데 낯설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실전 투입? 좋아. 인정받을 기회다. 태성은 그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그 집 안에 15년 동안 자신을 기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태성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녹슨 철문, 퇴색한 현수막, 깨진 우편함. 모든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 보는 곳인데 익숙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여기 와본 것 같습니다. 문 앞에 종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아들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 돌아오렴. 아빠는 여기 있어. 아빠가. 태성은 그 글씨를 읽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왜일까요? 왜 이 글씨를 보니 가슴이 아플까요? 태성은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습니다. 기억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를 보니 뭔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익숙하지? 태성은 중얼거립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착각일 것입니다. 처음 오는 곳입니다. 그저 비슷한 분위기의 집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태성은 초인종을 누릅니다. 딩동. 오래된 소리입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이 열립니다. 상철이 나타납니다. 48세. 하지만 60대처럼 보입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낡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상철은 숨을 멈춥니다. 태성도 숨을 멈춥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습니다. 상철은 태성의 얼굴을 빤히 봅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15년 전에 잃어버린 누군가를. 저기요. 태성이 먼저 말합니다. 상철은 정신을 차립니다. 누구시죠? 용역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상철의 얼굴이 굳습니다. 용역. 철거. 또 그 이야기입니다. 상철은 문을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태성의 얼굴을 보니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기억은 없는데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하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누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상철은 태성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청년을 내쫓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거실은 어둡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5살짜리 아이의 사진. 태성은 그 사진을 봅니다. 가슴이 또 두근거립니다. 왜일까요? 저 아이가 누구일까요? 앉으세요. 상철이 말합니다. 태성은 소파에 앉습니다. 낡은 소파지만 깨끗합니다. 상철은 정성스럽게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년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철거건으로 왔습니다. 보상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싶어서요. 상철의 얼굴이 차가워집니다. 철거? 이 집은 못 비웁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태성은 멈칫합니다. 아들. 그 단어가 가슴을 찌릅니다. 아들 말입니까? 네. 제 아들이 15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5살 때.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올 때 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옵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설명이지만 할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태성은 상철을 봅니다. 이 남자의 눈빛,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입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아프지? 태성은 가슴을 누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왜 이 남자의 고통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철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태성은 업무적으로 말합니다. 감정을 넣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법이요? 법이 제 아들을 찾아줍니까? 법이 15년 동안 기다린 제 마음을 이해합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태성은 할 말을 잃습니다. 태성은 집을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 심호흡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집 앞 벤치에 앉습니다.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춥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피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나보고 이 집을 맡기는 거야? 태성은 중얼거립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자신일까요? 첫날부터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는 것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태성은 그 집 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낯설지 않은 느낌. 그리고 그 남자 상철을 보면서 느낀 묘한 친근함. 왜 집 안에서 비슷한 냄새가 난 것 같지? 태성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태성은 5살 때 보육원에 왔다고.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런 정보 없이. 그저 태성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혹시 그 집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뿐입니다. 태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저녁. 현장 사무실. 기훈이 태성을 부릅니다. 신입, 어떻게 됐어? 설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첫날부터 실패야? 기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일? 우리 일정은 이미 3달이나 늦었어. 내일도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이 일은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결과로 말해야 돼. 기훈은 책상을 탁 칩니다. 태성은 움찔합니다. 정 안 되면 밀고 들어가. 법적으로 우리가 맞아. 강제 집행 요청하면 돼. 하지만 그 집주인분이. 집주인? 그 사람 사정까지 네가 신경 쓸 거야? 이 일은 감정 넣는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네. 태성은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럽습니다. 감정을 넣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감정이 개입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 그 집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동요? 왜 신입 하나 때문에 일정이 꼬여? 제발 빨리 처리해. 그는 태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밤. 상철은 2층 아들 방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봅니다. 철거 현장에 불빛이 보입니다. 언젠가는 이 집도 저렇게 무너질까요? 상철은 낮에 만난 그 청년을 떠올립니다. 태성이라는 이름의 청년. 20살. 상철은 계산해 봅니다. 자신의 아들도 지금 20살입니다. 15년 전 5살이었으니까. 우리 태성이도 저 나이쯤 되었겠지. 상철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도 태성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세상에 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상철은 계속 그 청년을 생각합니다. 눈매가 자신과 닮았습니다. 입술 모양도 아내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착각일 것입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착각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를 보면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밖에서 태성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철은 창문으로 그를 지켜봅니다. 그의 뒷모습,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모든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태성은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2층 창문을 봅니다. 그곳에 상철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또 마주칩니다. 50m 거리.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태성은 왜인지 손을 흔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저 업무 관계일 뿐인데. 태성? 내 이름도 태성인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태성은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맞아가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사흘 후, 태성은 다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써보려고 합니다. 상철과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천천히 설득하는 것. 기우는 화를 냈지만, 태성은 강제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상철이 문을 엽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입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또 오셨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상철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청년을 내쫓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상철 자신도 모릅니다. 태성이 거실로 들어갑니다.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벽에 걸린 달력. 2004년 11월에서 멈춰 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그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태성이 실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물 좀 가져올게요. 상철이 부엌으로 갑니다. 태성은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 그리고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태성은 왜인지 그 계단이 궁금합니다. 2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철이 부엌에서 물소리를 내는 틈에 태성은 조용히 계단으로 다가갑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남의 집을 함부로 둘러보는 것은.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립니다.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2층에 도착합니다. 복도 끝에 문 하나가 보입니다. 반쯤 열려 있습니다. 태성은 그 문으로 다가갑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숨이 멎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아이방입니다. 유치원 책가방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분홍색과 파란색. 침대 위에는 공룡 이불이 개켜져 있습니다. 장난감 상자, 그림책, 크레파스. 모두 15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방. 왜 이렇게? 태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이 익숙합니다. 마치 자신의 방 같습니다. 아니, 자신의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성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을 밟는 순간 묘한 감각이 밀려옵니다. 이 나무 바닥의 촉감, 이 벽지의 무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 모든 것이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침대 옆 책상을 봅니다. 그 위에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아빠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입니다. 태성은 방을 둘러봅니다. 모든 것이 5살 아이 사이즈입니다. 작은 옷장, 작은 책상, 작은 의자.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벽 한쪽에 키재기 표시가 있습니다. 연필로 그은 선들. 태성 3살, 태성 4살, 태성 5살. 점점 높아지는 선들. 그리고 5살에서 멈춰 있습니다. 태성은 그 선에 자신의 키를 대봅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 5살 선을 보는 순간 기억의 파편이 스칩니다. 아빠가 자신의 머리 위에 책을 올리고 연필로 선을 긋던 기억.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억. 안 돼, 이건 착각이야.
태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뜁니다. 침대 옆 벽을 봅니다. 그곳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빠뚤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리고 그 옆에, 태성 옷에, 태성의 손이 떨립니다. 태성,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 우연일까요? 아니면, 태성,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태성은 액자에 다가갑니다. 유리를 통해 그림을 자세히 봅니다. 그림 속에는 아빠와 아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옵니다. 심한 두통. 태성은 머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미지가 스칩니다. 자신이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 아빠가 옆에서 우리 태성이 그림 잘 그리네라고 말하는 목소리. 안 돼, 안 돼. 태성은 뒤로 물러섭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신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이런 방에서 자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을까요? 장난감 상자를 봅니다.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공룡 인형들이 가득합니다. 녹색 티라노사우루스, 파란색 트리케라톱스, 빨간색 프테라노돈. 태성은 그 인형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를 집어듭니다. 녹색 티라노사우루스. 순간 또 기억이 스칩니다. 자신이 이 인형을 가지고 놀던 기억. 어흥 하며 소리를 내던 기억. 아빠가 같이 놀아주던 기억.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립니다. 태성은 돌아봅니다. 상철이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입니다.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옵니까? 여기는 제 아들 방입니다. 상철이 소리칩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방입니다. 오직 상철만 들어와서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신성한 공간입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처럼, 실종된 아들의 흔적처럼.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태성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왜 함부로 들어왔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란 말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나가. 이 집은 내 아들이 돌아올 집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방.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빠가 내 방 그대로 지켜뒀어라고 말하고 싶었던 방. 그 방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성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 방이 이렇게 익숙한지. 왜 이 집이 이렇게 편한지. 태성이 소리칩니다. 자신도 놀랍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뭐라고요? 상철이 멈춥니다. 태성을 봅니다. 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태성. 제 이름도 태성이에요. 태성? 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 집이 낯설지 않은지. 왜 아저씨를 보면 가슴이 아픈지. 왜 이 방이 제 방 같은지. 태성은 울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부모를 그리워했던 감정,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슬픔, 혼자라는 외로움. 상철은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태성, 20살, 5살 때부터 보육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착각을 했으니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상철은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하죠? 왜 이렇게? 태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아들의 방 바닥에. 15년 전 자신이 놀던 그 바닥에.
상철은 태성을 봅니다. 주저앉아 우는 모습.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 그 모습이 15년 전 아들과 겹쳐집니다. 5살 태성이 넘어져서 울 때의 모습. 상철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태성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그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눈매. 자신과 똑같습니다. 코. 아내와 닮았습니다. 귓불 모양.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아들에게 있던 그 점이 그곳에 있습니다. 태성아, 너 진짜 네가? 상철의 손이 태성의 얼굴로 갑니다. 떨리는 손. 15년 만에 만지는 아들의 얼굴.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닥에 앉아 서로를 봅니다. 15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하지만 그 시간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태성은 현장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합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 방, 그 이름, 그 남자.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태성은 회사 자료실로 갑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는 곳. 폐기 예정인 문서들. 태성은 그 중에서 15년 전 자료를 뒤집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한참을 뒤지다가 한 문서를 발견합니다. 강북구 재개발 지역 주민 명단 2004년. 태성은 그 명단을 펼칩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봅니다. 김상철. 가족 구성 본인, 배우자 사망, 아들 실종.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2004년 11월 실종 아동 수색 기록 참조. 태성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뒤집니다. 실종 아동 수색 기록. 그리고 찾습니다. 한 장의 문서. 실종 아동 김태성 당시 5세. 실종 일자 2004년 11월 15일. 실종 장소 강북구 미아동. 특이사항 유괴 추정. 현재까지 미발견.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흐릿한 복사본이지만 얼굴이 보입니다. 5살 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태성은 그 사진을 봅니다. 자신과 닮았습니다. 아니, 자신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느껴집니다. 15년 전? 내 나이와 같아. 태성은 계산해 봅니다. 2004년에 5살이었다면 1999년생. 자신의 추정 출생 연도도 1999년입니다. 보육원 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과거. 혹시 이 근처였나? 태성은 서류를 더 뒤집니다. 보육원 관련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찾습니다. 한 문서. 2005년 1월 강북구 인근 보육원 입소 아동 명단. 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태성 추정 5세, 신원 미상. 이태성. 보육원에서 지어준 성. 김씨가 아니라 이씨. 하지만 이름은 같습니다. 태성. 우연일 수가 없어. 태성은 서류를 가슴에 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성은 다시 그 동네로 갑니다. 상철의 집 근처. 하지만 바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을 둘러봅니다. 혹시 15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재개발 구역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떠났지만 몇몇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과 노숙인들. 태성은 한 노숙인에게 다가갑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이 근처에서 오래 산 것 같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서 15년 전 일 아세요? 노숙인은 태성을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15년 전? 아, 그때 말이야. 아이가 실종된 거. 네, 맞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노숙인은 한숨을 쉽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합니다. 저기 그 집, 저 혼자 남은 집 있잖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어. 아빠, 엄마, 아들. 행복한 가족이었지.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사라졌어. 어떻게요? 유괴당했대.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빠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후로 아빠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 매일 밤 동네를 헤매고 전단지를 붙이고 경찰서에 가고. 노숙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엄마는 견디지 못했어. 죄책감에. 결국 2년 후에 병으로 죽었지. 그 후로 아빠 혼자 남았어. 15년째 그 집을 지키고 있어.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태성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15년을 기다리지? 태성은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15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 찾았나요? 아니, 아직도 못 찾았어. 아마 죽었을 거야. 15년이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태성이 급하게 말합니다. 노숙인은 태성을 이상하게 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해? 그냥요? 태성은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 저녁, 현장 사무실. 기훈이 태성을 부릅니다. 얼굴이 험악합니다. 신입, 대체 뭐 하는 거야? 사흘째 제대로 된 보고도 없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 일정은 계속 밀리고 있어. 본사에서 난리야. 기훈은 책상을 칩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 집, 뭐가 그렇게 어려워? 감정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 집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나도 알아. 아들 잃어버린 거. 그래서 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은 무슨. 지금 네가 감정 쓰면 전체 일정이 밀린다고. 수십 명의 월급이 달린 문제야. 기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태성은 할 말을 잃습니다. 기훈의 말이 맞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태성의 인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 집,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해? 뭐가? 저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랑 그 집이 무슨 관계가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저도 15년 전에. 태성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신입,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른 일이야. 내일까지 결론 안 내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알아들었어? 네. 태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기훈은 한숨을 쉬며 돌아섭니다. 이 신입,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지? 처음엔 조용하더니. 하지만 기훈도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태성의 태도가 너무 진지합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밤. 태성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 집, 그 방, 그 이름, 그 남자. 태성은 눈을 감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5살 이전의 기억. 보육원에 오기 전의 기억.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태성은 머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순간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 우산을 들고 자신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 큰 손. 태성아, 비 오니까 조심해서 걸어야 해. 낮은 목소리, 남자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놀이터. 그네를 탑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더 높이, 더 높이. 자신이 웃으며 소리칩니다. 뒤에서 미는 사람도 웃습니다. 집, 따뜻한 집.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공룡 인형, 녹색 티라노사우루스. 어흥, 소리를 내며 놉니다. 누군가 옆에 앉아서 같이 놀아줍니다. 우리 태성이 공룡 좋아하네? 응, 티라노 최고야.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놀이터. 혼자 모래를 가지고 놉니다. 아빠가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옵니다. 얘야, 아저씨랑 같이 갈래?
재미있는데 데려다 줄게. 어린 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만 그 남자가 친절해 보입니다.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태성아, 태성아, 어디가? 하지만 이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끊깁니다. 태성은 눈을 뜹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누구지? 그 목소리. 왜 이렇게 따뜻하지? 태성은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그 따뜻함이,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아빠. 태성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냅니다. 20년 만에. 아빠. 자신에게도 아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찾고 있는 아빠가. 같은 시각. 상철도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2층 아들방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 그 청년이 이 방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던 모습. 왜 이 방이 익숙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던 모습. 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20살 청년. 태성아, 내가 널 못 지켜서 미안하다. 상철은 중얼거립니다. 15년 동안 매일 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누군가 들어줄 것 같습니다. 상철은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아들의 옷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파란색 티셔츠, 회색 반바지. 상철은 그것을 꺼내 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잘 살아있긴 할까? 15년 동안 품었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답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이, 어쩌면 태성이. 상철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너무 성급합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말합니다. 이번은 다르다고. 이번은 진짜라고. 상철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습니다. 경찰서 실종아동팀. 15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번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경찰도 포기했습니다. 1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상철은 전화를 걸까 망설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혹시 제 아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증거도 없이? DNA 검사도 하지 않고? 상철은 전화를 끊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그 청년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왼쪽 귀 뒤에 점이 있는지, 혹시 오른쪽 발목에 화상 흠터가 있는지. 그것이 아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제발, 제발 네가 맞기를. 상철은 기도합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004년 11월 15일, 15년 전 그날로 상철의 기억이 돌아갑니다.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상철은 5살 태성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아들만의 시간. 태성이는 그네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그네 태워줘. 그래, 우리 태성이. 아빠가 밀어줄게. 상철은 태성이를 그네에 태웠습니다. 뒤에서 살살 밀어줬습니다. 태성이는 깔깔 웃으며 더 높이, 더 높이 라고 소리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상철은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성이는 이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한가운데에서, 안전한 곳에서. 태성아, 아빠 잠깐만 전화 받을게. 여기서 놀고 있어. 응. 상철은 벤치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 때문에 약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3분, 아니 5분쯤 통화했을까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렸을 때 태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성아? 놀이터를 둘러봤습니다. 없습니다. 화장실 쪽을 봤습니다.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성아! 김태성! 소리를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 주변, 골목길, 상가. 어디에도 태성이가 없었습니다. 5분.
단 5분 사이에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우리 아들 봤어요? 5살짜리 남자아이, 파란색 티셔츠 입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할머니가 기억했습니다. 아, 아까 어떤 남자가 아이 손잡고 가던데요. 어떤 남자요? 글쎄요, 40대쯤? 모자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못 봤어요. 상철은 그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인근 상가의 CCTV에서 한 남자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혔지만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 한순간만 내가 더 꽉 잡았더라면. 상철은 자책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회사를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아니, 아예 집에만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들을 잃지 않았을 텐데. 아들이 사라진 후 상철의 아내 미영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과 아들을 놀이터에 보낸 것을, 함께 갔더라면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미영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리를 헤매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태성아, 엄마야, 어디 있니?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급격히 야위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암 초기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미영은 살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들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미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기암. 더 이상 치료도 소용없었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 뼈만 남은 손. 여보. 태성이.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미영의 목소리는 가느다랐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함께 갔더라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둘 다 잘못 없어. 그 사람. 나쁜 사람 잘못이야.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2006년 3월 12일, 미영은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내의 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아내도 아들도. 하지만 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언이었습니다. 태성이를 꼭 찾아줘. 상철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찾겠다고. 평생이 걸려도 찾겠다고. 그 후 13년. 상철은 혼자였습니다.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거절했습니다. 새 삶을 살라는 조언도 무시했습니다. 상철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는 것. 태성의 기억은 5살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5살 어느 날부터. 그 이전은 모두 흐릿합니다. 보육원, 큰 건물, 많은 아이들. 태성은 그곳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낯선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태성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여기서 잘 지내야 해. 엄마는요? 아빠는요? 엄마 아빠는 지금 없어.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처럼 돌봐줄 거야. 어린 태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없는지, 왜 여기 있는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30명이 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모두를 돌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태성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른 아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침대 자리를 두고, 장난감을 두고, 음식을 두고. 약한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강해져야 했습니다.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10살 때 태성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태성아, 모르겠어. 너는 보육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름도요? 이름은 네 옷에 적혀 있었어. 태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을 붙여서 이태성이라고 지었어. 그럼 진짜 이름은 뭐예요? 그건 모르겠어. 버려졌다는 말이 태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 원하지 않았다는 것. 그날부터 태성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없는 존재니까.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꿈, 따뜻한 품에 안기는 꿈.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16살 때 한 가족이 태성을 입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버려질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20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사회는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태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무거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방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용역회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성은 다시 상철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초인종을 누릅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상철이 문을 엽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어제보다 더 무거운 침묵입니다. 들어오세요. 상철이 먼저 말합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거실에 앉습니다. 상철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저씨. 태성이 먼저 입을 엽니다. 왜 그러고 사십니까? 15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면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15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15년이에요.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부모에게는 아닙니다. 자식을 기다리는데 15년도, 30년도 짧습니다. 태성은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 자식?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를 보면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는 부모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상철은 숨을 멈춥니다. 5살, 보육원, 이름. 부모가 아이를 잃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모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잃는 게 어떤 건지는 압니다. 매일 밤 울면서 엄마 아빠 찾는 게 어떤 건지, 다른 애들은 입양 가는데 혼자 남겨지는 게 어떤 건지. 태성은 울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게, 사랑받아 본 적 없다는 게, 혼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상철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 청년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이 겪었을 고통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이 말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게. 왜 사과하세요? 아저씨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미안합니다. 부모로서. 아저씨는 제 부모가 아니잖아요. 태성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아닐까요? 정말 남일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왜 아저씨를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왜 이 집이 이렇게 편하죠? 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상철도 자리에서 일어나 태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태성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혹시 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혹시 당신 왼쪽 귀 뒤에 점 있습니까? 태성은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상철을 봅니다. 어떻게 아세요? 상철의 손이 떨립니다. 그 손이 태성의 왼쪽 귀 뒤로 갑니다. 그곳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상철이 기억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오른쪽 발목에 화상 흠터 있어요. 태성이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흠터라고 보육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태성을 끌어안습니다. 꽉. 15년 만입니다. 15년 만에 아들을 안습니다. 태성아. 우리 태성아. 상철은 태성을 안고 옵니다. 15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슬픔의 눈물도 섞여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는 미안함의 눈물입니다. 태성은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받아들입니다. 이 품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합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철거 작업 소음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상철이 먼저 떨어집니다. 태성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자세히 봅니다. 눈매, 코, 입술, 귀.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아니, 자신의 아들입니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상철이 말합니다. DNA 검사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일 병원 갈까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약속합니다. 내일 함께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기로. 태성은 집을 나옵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벌써 저녁입니다. 태성은 걸으며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아빠라면? 15년 동안 자신을 찾았다는 것.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집을 지켰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태성은 멈춰섭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을지 모른다는 희망.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다는 희망. 엄마, 아빠. 태성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우는 일찍 현장에 도착합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태성 때문입니다. 그 신입 때문에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압박이 들어오고 현장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기우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커피를 내리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15년 전 이 지역 재개발 관련 자료입니다. 당시 기록들, 주민 면담 내용, 그리고 CCTV 영상 자료. 이게 뭐지? 기우는 호기심에 파일을 엽니다. USB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꽂습니다. 오래된 영상 파일들이 뜹니다. 2004년 11월 15일, 15년 전 그날의 CCTV 영상입니다. 기우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재생합니다. 흑백 화면. 동네 입구 CCTV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 그런데 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남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입니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우는 별 생각 없이 넘기려다가 멈춥니다. 아이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뒷모습, 뭔가 익숙합니다. 잠깐. 기우는 영상을 되돌립니다. 아이의 모습을 확대합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형, 키, 걸음걸이, 누군가와 비슷합니다. 기우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신입사원 서류를 꺼냅니다. 태성의 이력서,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기우는 그 사진과 영상 속 아이를 비교해 봅니다. 15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뭔가 닮았습니다. 눈매, 귓불 모양, 서 있는 자세. 기우는 다른 자료를 뒤집니다. 실종 아동 전단지, 김태성, 당시 옷에, 그리고 사진. 기우는 3개의 사진을 나란히 놓습니다. 15년 전 실종 아동 사진, CCTV 속 아이, 그리고 현재의 태성. 3사람이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설마. 기훈의 손이 떨립니다. 혹시 태성이 그 집주인의 아들? 15년 전 실종된 그 아이?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기훈은 태성에게 그 집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내쫓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기훈은 책상에 앉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보고해야 할까요? 태성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기훈은 사무실을 나와 현장을 걷습니다. 멀리 상철의 집이 보입니다. 폐허 속에 홀로 서 있는 집. 그 집주인은 1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태성이 그 집에 오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둘이 이미 알아본 걸까요? 기훈은 담배를 꺼냅니다.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일정이 중요합니다. 철거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동료 직원이 다가옵니다. 기훈 씨 뭐 하세요? 조회 시간인데. 아, 그래. 금방 갈게. 그나저나 그 신입 오늘도 안 왔네요. 어제도 중간에 사라지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 사정이 있나 봐. 개인 사정? 회사 일정은 생각 안 하고. 기우준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 신입이 지금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 같다고? 15년 만에 재회하는 중이라고? 이건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기우는 중얼거립니다. 동료가 묻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작업이나 하자. 기우는 담배를 끕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위해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 할까요? 기우는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집을 철거했습니다. 감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면 저 둘을 내가 떼어놓고 있는 거잖아. 기우는 자책합니다. 태성에게 강제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법적으로 밀어붙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단순한 철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갈라놓는 일이었습니다. 기우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DNA 검사센터를 검색합니다. 혹시 태성과 상철이 이미 검사를 했을까요?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우는 전화를 걸까 망설입니다. 태성에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혹시 너 그 집주인 아들 아니니?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결국 기우는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로 합니다. 태성이 먼저 말할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같은 시각, 병원. 상철과 태성은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봉으로 구강점막을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상철이 중얼거립니다. 긴 시간입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성이 묻습니다. 상철의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창백하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응,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하지만 상철은 괜찮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혹시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병원을 나옵니다. 상철이 비틀거립니다. 태성이 급히 붙잡습니다. 아저씨,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하지만 상철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태성이 황급히 상철을 부축합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합니다. 구급차가 옵니다. 상철은 의식이 희미합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십니까? 구급대원이 태성에게 묻습니다. 태성은 순간 멈칫합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외칩니다. 보호자, 가족, 아들. 그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구급차에 탑니다. 상철은 들것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태성은 상철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 떨리는 손.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태성은 계속 중얼거립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철에게? 자신에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의사들이 상철을 이송합니다. 태성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합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것,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저혈압 쇼크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쓰러진 거예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며칠 입원해야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합니다. 환자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만성 피로도 심하고. 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들만 찾아다닌 사람.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네, 들어가세요. 하지만 조용히 해주시고 환자분을 흥분시키지 마세요. 태성은 병실로 들어갑니다. 상철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태성은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상철의 손을 잡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닌 손.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미안해요. 태성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제가 일찍 찾아왔어야 하는데 15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태성은 자신이 왜 우는지 압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우는 병원으로 갑니다. 상철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장 인근이라 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합니다. 태성이 복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지친 얼굴입니다. 기훈이 다가갑니다. 신입. 태성이 고개를 듭니다. 기훈을 봅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야? 상철 씨가 쓰러졌다던데. 네. 저혈압 쇼크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기훈은 태성 옆에 앉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훈이 말합니다. 너 15년 전 강북구에서 사라진 아이였지. 태성은 놀라 기훈을 봅니다. 기훈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CCTV 영상 봤어. 15년 전 기록. 그리고 실종 아동 전단지. 너랑 똑같더라. 태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집주인. 그 사람이 네 아버지일 수도 있다. 알아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DNA 검사 받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기훈은 한숨을 쉽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미안하다. 네? 내가 너한테 그 집 철거하라고 했잖아. 내 아버지를 내쫓으라고 했어. 미안해. 태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팀장님 잘못 아니에요. 팀장님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만약 내가 강제로 밀어붙였으면 너희 둘이 영영 못 만날 뻔했어. 기훈은 자책합니다. 일정 때문에, 회사 때문에,
그는 감정을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일은 회사에는 뭐라고 보고할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처리할게. 네? 철거 일정. 내가 본사에 다시 조정 요청할게. 네 아버지가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너희 둘이 제대로 만날 때까지. 태성은 기운을 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 어차피 나도 이 일 오래 못할 것 같아. 기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쓸쓸한 미소입니다. 15년 동안 이 일하면서 수백 채의 집을 부쉈어. 사람들 내쫓고 추억 무너뜨리고 그게 내 일이었어. 근데 오늘 깨달았어. 내가 부순 게 집만이 아니었다는 걸. 팀장님,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 집을 부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 기우는 일어섭니다. 태성에게 서류 하나를 건넵니다. 이거 CCTV 영상 파일이야. 15년 전 네가 유괴당하던 날 내 아버지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태성은 서류를 받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너희 둘 다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기우는 병원을 나섭니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꺼냅니다. 불을 붙이고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내가 놓은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가족 한 편이었구나. 기우는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집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일. 이것이 진짜 일입니다. 기우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본사에 전화를 겁니다. 긴 설명을 할 준비를 합니다. 철거 일정 연기, 특수 상황 발생, 인도적 고려 필요. 회사는 화를 낼 것입니다. 어쩌면 기우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회사보다 일정보다 돈보다 1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전화가 연결됩니다. 기우는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희망이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태성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침마다 과일을 사오고 저녁에는 죽을 끓여왔습니다. 이거 먹어야 해요. 병원 음식만 먹으면 안 돼요. 태성이 보온병을 열면서 말합니다. 호박죽입니다. 서툴게 만든 티가 나지만 정성이 가득합니다. 상철은 그 죽을 먹으며 웃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행복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오전 10시, 상철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병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상철의 손이 떨립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태성이 전화를 받습니다. 네, 여기 태성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상철이 묻습니다. 뭐래? 결과 나왔대요. 병원으로 오래요. 두 사람은 급히 준비합니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택시 안.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풍경. 평범한 거리. 하지만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아니면 어떡하죠? 태성이 작게 말합니다. 상철은 태성을 봅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이미 가족 같잖아. 하지만 진짜로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아저씨 아들인지. 나도 그래. 15년 동안 꿈꿨던 일이야.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 택시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내립니다. 병원 입구를 봅니다. 저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들어가요. 태성이 말합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진료실 앞복도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태성과 상철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안에서 의사가 결과지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긴장돼. 태성이 중얼거립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2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올 때도,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도, 상철도 떨립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입니다. 아들을 찾는 순간. 하지만 막상 눈앞에 오니 두렵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또 다른 착각이라면? 진료실 문이 열립니다. 간호사가 나옵니다. 김상철님, 이태성님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일어섭니다. 서로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입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앉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집어듭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천천히 들립니다. 태성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상철의 손이 떨립니다. 부자관계 확률. 의사가 잠시 멈춥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99.99%입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소리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정지합니다. 99.99%. 부자관계.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철은 서류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때문에. 하지만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전부입니다. 99.99%.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입니다. 태성도 옵니다. 20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15년 만에 재회시네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집니다. 15년, 5475일, 13만 1400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아버지를 봅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을 15년 동안 찾아다닌 아버지. 집을 지키며 기다린 아버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아빠. 태성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냅니다. 확신을 가지고. 상철은 고개를 듭니다. 아들을 봅니다. 태성아. 우리 태성이.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성을 안습니다. 꽉. 15년 만입니다. 15년 만에 진짜로 아들을 안습니다. 5살이었던 아들이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변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입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이제 괜찮아요. 아빠를 찾았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진료실에서 한참을 웁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줍니다. 간호사도 문을 닫아줍니다. 이 순간은 이들만의 것입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순간. 밖에서는 일상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진료실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오후. 상철과 태성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상철의 집. 이제는 태성의 집이기도 합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집입니다. 현장 근처를 지납니다. 철거는 중단되었습니다. 기운이 본사를 설득했습니다. 특수 상황. 인도적 고려.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이 상철과 태성이 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집에 도착합니다. 철문을 엽니다. 문 앞에 붙어있던 종이를 떼어냅니다.
아들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문구는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들어가자. 상철이 말합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지방을 넘습니다. 15년 만입니다. 이 문지방을 넘는 것이 거실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 걸린 액자, 5살 태성의 사진. 태성은 그 액자를 봅니다. 사진 속 자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이 사진, 기억나? 상철이 묻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지만, 느껴져요. 이 사진 속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상철은 미소를 짓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2층 가볼래? 네. 두 사람은 계단을 오릅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립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태성의 방문을 엽니다. 15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방. 유치원 책가방, 공룡 이불, 장난감들. 모든 것이 5살 크기 그대로입니다. 태성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작은 침대.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집에 온 것입니다. 이 방,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응. 네가 돌아올 때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네가 여기 내 방이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태성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벽에 붙은 그림, 키재기 표시, 아빠 사랑해라고 쓴 삐뚤빠뚤한 글씨. 모든 것이 자신의 흔적입니다. 자신이 여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장난감 상자를 엽니다. 녹색 티라노사우루스를 꺼냅니다. 손에 줍니다. 순간 기억이 스칩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억. 아빠와 함께 놀던 기억. 이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죠? 어떻게 알았어? 모르겠어요. 그냥 느껴져요. 상철은 태성 옆에 앉습니다. 작은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습니다. 아빠와 아들. 15년의 공백을 사이에 두고. 태성아. 네? 15년 동안 못해준 말이 많아.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저도요.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뭔데? 아빠. 태성이 상처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저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진 거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절 찾고 있었어요. 그걸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상철도 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서 5살 태성이 잠들던 그 침대에서 이제 20살이 된 태성과 아빠가 함께 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주황빛이 방을 물들입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입니다. 저녁. 기우는 현장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짐을 싸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본사는 화를 냈습니다. 일정 지연, 무단 결정, 감정적 판단. 기우는 모든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동료가 들어옵니다. 진짜 그만두는 거야? 응. 아깝다. 15년 경력인데. 아깝지 않아?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 기우는 책상 서랍을 비웁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진들, 기념품들. 15년의 흔적을 정리합니다. 그 신입이랑 집주인, 진짜 부자였어? 응. DNA 검사 결과 나왔어. 99.99%. 대박. 15년 만에 찾다니. 그러게. 기적이지. 기우는 마지막 짐을 챙깁니다. 창밖을 봅니다. 멀리 상철의 집이 보입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해 보이는 집입니다. 더 이상 외롭게 서 있는 집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집입니다. 너 다음에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이번에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무슨 말이야?
집을 부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런 거. 기우는 사무실을 나섭니다. 동료와 악수합니다. 잘 지내. 너도. 밖으로 나옵니다. 현장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철거된 건물들, 무너진 벽들, 흩어진 잔해들. 15년 동안 자신이 한 일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기 한 채의 집을 지켰습니다. 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5년 경력보다 값진 일입니다. 기우는 담배를 꺼냅니다. 마지막 담배입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습니다. 살아라. 너희 둘 다. 행복하게. 기우는 담배를 끕니다.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하늘에 별이 뜹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기우는 별을 봅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본 별입니다. 일에 쫓겨 잊고 살았던 별. 내가 놓은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가족 한 편이었어.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기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조용히 말없이. 하지만 그의 선택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달 후, 상철과 태성은 함께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운이 받아낸 유예기간이 끝나갑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이 집은 이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린 집.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더 이상 이곳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태성은 2층 자기 방을 정리합니다. 유치원 책가방, 장난감들, 오래된 옷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이거 다 가져갈 거예요? 태성이 아래층으로 소리칩니다. 당연하지. 내 추억인데. 상철이 대답합니다. 거실에서 액자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들, 태성의 돌잔치 사진, 5살 때 사진. 모두 소중합니다. 태성은 벽에 붙은 키재기 표시를 봅니다. 태성 3살, 태성 4살, 태성 5살. 그리고 이제 새로 그어진 선 하나. 태성 20살. 어젯밤 상철이 그어준 선입니다.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상철이 말했습니다. 태성은 그 선을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있지만 이제 채워나갈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장난감 상자를 듭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중합니다. 녹색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아빠와 놀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계단을 내려갑니다. 거실에서 상철이 사진첩을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앨범. 태성의 성장 과정이 담긴 앨범. 100일, 돌, 2돌, 3돌. 그리고 5살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태성이 옆에 앉습니다. 함께 앨범을 봅니다. 낯선 사진들이지만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이거 네가 돌 때야. 떡을 손으로 움켜쥐고 먹었어. 얼굴에 다 묻히고. 상철이 웃으며 설명합니다. 저 진짜 귀여웠네요. 응. 엄청 귀여웠어. 동네 사람들이 다 너 보러 왔었어. 엄마는요? 엄마 사진도 있어요? 태성이 묻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철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있지. 여기. 상철이 앨범 뒤쪽을 넘깁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태성의 엄마 미영입니다. 예쁘시다? 그래. 내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무척 사랑했어. 언제? 돌아가셨어요? 네가 실종되고 2년 후에. 너무 힘들어서 병을 얻었어. 태성은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 기억도 없는 엄마. 하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엄마. 자신 때문에 아파했던 엄마.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빨리 못 돌아와서. 아니야. 엄마도 알 거야. 네가 살아있다는 거. 지금 행복하다는 거. 상철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앨범에서 꺼냅니다. 작은 액자에 넣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자. 새 집에 걸어 놓을게. 엄마도 우리랑 함께 가는 거야.
태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비록 엄마는 사진으로만 있지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짐 정리를 계속합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15년치의 추억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하니 외롭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트럭에 싣습니다. 이사 트럭이 떠납니다. 새 집으로. 작은 투룸 아파트입니다. 이 집보다 작지만 따뜻할 것입니다. 상철과 태성은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봅니다. 텅 빈 거실, 빈 방, 빈 부엌. 추억만 남아 있습니다. 15년 동안 고마웠어. 상철이 집에게 말합니다. 벽을 쓰다듬습니다. 이 집이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추위를 막아줬고, 비를 막아줬고, 아들을 기다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제 가요, 아빠.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집을 나옵니다. 문을 잠급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뒤에서 집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15년의 역할을 다한 집. 머지않아 철거될 집.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집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2주 후. 새 아파트. 작은 투룸입니다. 거실 하나, 방 2개, 부엌, 화장실. 간단하지만 충분합니다. 태성은 자기 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두 새 것입니다. 더 이상 5살짜리 가구가 아닙니다. 20살에 맞는 가구입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옛 것들이 있습니다. 녹색 티라노사우루스, 5살 때 그린 그림, 공룡 이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거실에서는 상철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입니다. 15년 동안 제대로 밥을 해먹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의미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과 함께 먹을 밥입니다. 태성아, 밥 먹자. 네. 태성이 방에서 나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소박한 식사입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하지만 따뜻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태성아. 네? 내일부터 학교 준비해야지. 태성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응.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르지 마. 근데 아빠는요?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철은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크지 않은 일이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걱정 마. 우리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어.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아니야. 넌 공부해. 지난 15년을 만회해야지. 태성은 미소를 짓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누군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주는 것.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같이. 상철이 씻으면 태성이 닦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어깨가 부딪힙니다. 좁지만 행복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재개발 소식, 경제 뉴스, 날씨. 평범한 일상의 소식들. 아빠. 응? 제가 꿈이 생겼어요. 뭔데?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이 없는 아이들 돕고 싶어요. 상철은 태성을 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좋은 꿈이야. 넌 할 수 있어.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옆에 있을게. 항상.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 불빛 아래에서.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태성이 먼저 자러 갑니다. 잘 자요, 아빠. 그래, 잘 자. 내일 보자. 네. 내일 봐요.
태성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안전한 집. 2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합니다. 더 이상 보육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하도가 아닙니다. 집입니다. 진짜 집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버려진 적이 없었다. 태성은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듭니다. 거실에서 상철도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눕지 않습니다. 창문으로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태성이 찾았어. 살아있어. 건강해. 그리고 너무 착해. 당신 닮았어. 상철은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아내에게, 별이 된 아내에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지? 15년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상철은 눈물을 닦습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두 방에서 두 사람이 잠듭니다. 아버지와 아들. 15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만난 가족.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함께할 가족.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아파트 거실. 작은 식탁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토스트, 계란, 우유, 과일. 간단하지만 정성스럽습니다. 상철이 먼저 앉아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건강해 보입니다. 얼굴에 살이 올랐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태성이 방에서 나옵니다.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제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교에 갑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아빠 일어나셨어요? 응. 잘 잤니? 네. 태성이 식탁에 앉습니다. 상철이 우유를 따라줍니다. 오늘 시험이라며? 네. 수학 시험이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할 거야. 고마워요. 두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토스트를 베어 물고 우유를 마십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합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입니다. 아파트 앞 공원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활짝 핀 벚꽃, 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날립니다. 주말에 공원 산책할까? 상철이 제안합니다. 좋아요. 사진도 찍고. 그래. 가족 사진 찍자. 엄마 사진도 가지고 가서. 벽에 걸린 액자를 봅니다. 세 사람의 사진. 젊은 미영, 아기 태성, 그리고 상철. 15년 전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새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의 상철과 태성. 두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이제라도 가족이 된 게 감사해요. 태성이 말합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말자. 밥을 다 먹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빠. 그래. 조심히 다녀와. 시험 잘 보고. 네. 아빠도 일 조심히 하세요. 태성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상철도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함께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태성이 먼저 탑니다. 아빠, 저녁 뭐 먹을래요? 콩나물국 어때? 좋아요. 문이 닫힙니다. 상철은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합니다. 상철은 걸으며 생각합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태성의 마지막 말이 상철의 귓가에 울립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집입니다. 상철은 편의점으로 갑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아들이 있으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새로운 계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15년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아버지, 20년을 잃어버린 아들, 서로를 몰라보던 둘이 폐허 한가운데서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철거 현장이라는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지는 건물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은 한 가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15년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단 한 채의 집. 그 집을 지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곳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은 정말 돌아왔습니다. 철거 현장의 용역 직원으로. 자신의 집을 부수러 온 사람으로. 운명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자비로웠습니다. 그들을 15년 동안 떼어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것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이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든 길을 찾아 돌아옵니다. 15년, 5475일, 13만 1400시간. 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시간입니다.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기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아버지를 향한 길을.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벽과 지붕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집을 만듭니다. 기다림이 집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집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지금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찾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1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서울 강북구 재개발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철거 현장에서 15년 만에 부자가 재회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집을 철거하러 왔다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기적은 영화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김상철과 이태성은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태성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상철은 15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15년을 살았다고 말합니다.